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피츠제럴드, 글쓰기의 본토입니다. 이 책은 2025년 4월에 출간되어 현재 인문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출판사는 스마트 비즈니스, 저자는 스콧 피츠제럴드, 역근이는 레리 W. 필립스, 옮기는 차영진님입니다. 이 책은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피츠제럴드가 글쓰기를 말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피츠제럴드의 실질적인 글쓰기 기술부터 창작의 영감, 때로는 좌절감을 동반한 조언까지 이 책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피츠제럴드는 운명처럼 글쓰기를 시작했고 생계를 위해 멈추지 않고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는 일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재즈 시대가 낳은 최고의 스타이자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피츠제럴드는 문학가의 길이란 결국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과정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정리하여 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또한 자신을 문학적 도둑이라 칭하며 어디에서든 배움을 얻었습니다. 엉망으로 쓰인 책을 읽고 글쓰기의 용기를 얻었고 위대한 작가의 글을 곱씹으며 위대한 이유를 파고들어 자신의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피츠제럴드의 글쓰기는 성실함과 장인 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겪은 고뇌와 열정, 좌절과 희망을 담은 문학적 자서전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은 미국 문학의 초록불필 스콧 피츠제럴드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부담없이 접할 수 있었어요. 또 글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피츠제럴드가 나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글쓰기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등불 같은 최고의 책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피츠제럴드 글쓰기 이야기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스콧 피츠제럴드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내 인생은 글쓰기를 향한 열망과 이를 방해하는 온갖 상황이 만들어낸 투쟁의 역사다.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피츠제럴드가 글쓰기를 말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책은 피츠제럴드의 실질적인 글쓰기 기술부터 창작의 영감, 때로는 좌절감을 동반한 조언까지 오롯이 담겨있다. 내면에 피어오르는 무언가를 글로 옮기려는 사람이라면 피츠제럴드의 실질적인 조언이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그는 운명처럼 글쓰기를 시작했고 생계를 위해 멈추지 않고 써내려갔다. 하지만 결국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는 이름을 깨닫는다. 글을 쓰며 산다는 것, 삶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피츠제럴드는 문학가의 길이란 결국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과정이라 말했다.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정제하여 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자신을 문학적 도둑이라 칭하며 어디에서든 배움을 얻었다. 엉망으로 쓰인 책을 읽고 글쓰기의 용기를 얻었고 위대한 작가의 글을 곱씹으며 위대한 이유를 파고들어 자신의 작품에 녹여냈다. 피츠제럴드의 글쓰기는 성실함과 장인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걸어온 길에서 당신만의 글쓰기 철학을 찾길 바란다. 1925년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전해지는 위대한 개츠비 마지막 문장. 그리하여 우리는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 가면서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딸에게 고백할 피츠제럴드가 진짜 원했던 위대한 개츠비의 마지막 문장.
나는 내 길을 찾았다. 이제부터 이것이 최우선이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당면한 의무다. 이것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다. 파트 1. 글쓰기의 분투. 글쓰기라는 행위. 글을 쓰기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랫동안 글을 써왔어요. 여기서 학교를 다닐 때도 단편을 썼고 고등학교 땐 희곡과 시를 썼죠. 프리스턴에서는 트라이앵글 클럽이라는 영국 동아리와 대학 문학 잡지에 희곡과 단편 소설을 썼고요. 하지만 장편 소설을 쓰게 만든 건 휴얼폴이라는 작가였어요. 어느 날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그가 쓴 책을 만났거든요. 100페이지 정도 읽고 나서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런 사람도 작가라고 책을 내는데 나도 할 수 있겠는걸. 그 책은 내가 보기에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그는 사소한 것들을 중요한 것처럼 포장하는 게 특기였는데 그런 책들도 거의 베스트셀러에 가까웠거든요. 그때 결심하고 첫 번째 책을 쓰기 시작했죠. In Its Own Time. 페이지 250에서 251. 메모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마 아주 오랫동안 메모해야 할지도 몰라. 무언가 떠오르거나 기억이 나면 반드시 적절한 자리에 적어둬야 해. 생각이 났을 때 바로 적어둬. 나중에 다시 떠올리며 처음처럼 생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쉴라 그레이엄에게 칼럼니스트 피처 제럴드의 마지막 연인 1940년 빌 러브드 인피텔 페이지 239. 작가는 무엇 하나 허투루 허비하지 않아. 쉴라 그레이엄에게 1940년 빌 러브드 인피텔 페이지 262. 계획대로라면 위대한 개츠비가 6월 중에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지요. 시간이 10배로 걸린다 한들 제가 쓸 수 있는 최선이 나오지 않으면 혹은 가끔 느끼는 것처럼 제 능력을 넘어서 무언가가 탄생하지 않으면 이 작품은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맥스웰 퍼킨스에게 미국의 전설적인 문학 편집자다. 찰스 스크리브너스 선주 출판사에서 활동하며 스코 피츠제럴드, 어니스트 해밍웨이, 토머스 울프 같은 미국 문학의 거장들을 발굴했다. 1924년 서신지 페이지 184. 무척 아름다워도 맥락이 맞지 않으며 잘라내야 하는데 그 정도의 무자비한 예술성을 나는 아직 갖추지 못한 것 같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 적당히 괜찮은 것, 심지어 뛰어나 보이는 것도 잘라낼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 자네 말처럼 진정한 정확성은 아직 손에 닿질 않네. 존 빌 비숍에게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 1925년 무너져 내리다 페이지 271. 밤은 부드러워라를 태고하는 과정은 작품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 약한 부분을 또다시 다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맥스웰 퍼킨스에게 1934년 서신지 페이지 266에서 267. 지금까지는 소수의 작가와 영화계 인사들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밤은 부드러워라는 분명 그 문학적 가치로는 인정받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 과정은 다소 더딜 수 있겠습니다. 저는 또다시 소설가들을 위한 소설을 쓴 것 같군요. 이번에도 누군가의 주머니를 배불릴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속도감 있는 진행을 바라는 독자는 이 작품을 지나치게 밀도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때로 작가는 손톱 끝까지 쥐어짜서 종이 위에 풀어내야 하니까요. 어쨌든 연재라는 방식은 이 작품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2번은 읽어야 비로소 진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의 거의 모든 부분은 저는 최소 3번에서 6번까지 수정하고 검토했습니다. 맥스월 퍼킨스에게 1934년 서신지
페이지 264에서 265. 어제 보낸 편지에 대한 짧은 덧붙임입니다. 보내주신 편지에 적힌 편집자님의 논리가 다소 억지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밍웨이가 같은 문장을 여러 곳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저마저도 똑같은 일을 해도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저는 작업에 대해 대단히 높은 정확성을 추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그런 방면으로 스스로에게 관대해질 수 있을지 모르나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에서 무엇이 적절한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저 자신일 수밖에 없지요. 맥스, 벌써 3번째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이건 게으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완전히 생존 본능의 문제입니다. 맥스웰 퍼킨스에게 1934년 서신지 페이지 277. 장편소설의 훌륭한 구성을 위해서나 섬세할 통찰력과 판단력으로 태고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점점 더 명확하게 느낍니다. 단편은 한 병의 술을 마시며 장편은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를 머릿속에 온전히 그려내야 합니다. 또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무기여 자릿거라에서 한 것처럼 과감히 격가지를 쳐내는 정신적 속도감도 필요하지요. 사고의 흐름이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작품 전체가 아닌 개별적인 부분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기억력마저 둔해져요. 저는 밤은 부드러워라를 3부로 쓰는 동안 온전히 각성대에 의존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두고두고 안타깝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작업했다면 정말로 큰 차이를 만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어니스트도 제게 불필요한 부분이 포함된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지요. 그는 제가 예술가로서 그가 내린 판단은 내가 아는 한 가장 신뢰할 만한 기준입니다. 맥스웰 퍼킨스에게 1935년 서신지 페이지 280년. 언젠가 그는 일부 비평가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만한 짜증을 내며 말했다.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실릴 만한 단편 소설은 술 한 병으로 써지는 게 아니오. 어느 작가의 오후 페이지 7.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처럼 치밀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봐. 먼저 파일을 하나 사서 첫 장에는 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연대표를 장황하게 적어보는 거야. 걱정하지 마.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간결해질 거야. 이 작업을 2달 동안 진행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을 소설의 클라이막스로 정해. 그 다음 그 사건의 앞뒤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3달 동안 다듬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기반으로 연속성 있는 복잡한 구조를 완성하고 스케줄을 작성하면 돼. 존 오하라에게 미국의 소설가 1936년 서신지 페이지 560. 탕! 총소리가 울리며 출발선을 박차고 힘있게 달려나간다. 가끔은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신호보다 앞서 뛰쳐나가고 만다. 운이 좋으면 단 12어 걸음 만에 멈추고 출발선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착각하며 전속력으로 트랙을 완주한다. 결승선에 도착해서야 아무도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달리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글쓰기 업계에서 부정출발 챔피언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인터뷰한 것이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노트북이라고 이름 붙인 재본된 쓰레기통을 열어 조그만 삼각형 포장지를 무작위로 꺼낸다. 화면에는 소인이 찍힌 우표가 붙어있고 다른 화면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붐시드는 귀여웠지. 이런 아이디어가 수백 개 있다. 꼭 문학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전통 무용단을 초청하겠다는 발상도 있고 파리의 그랑기뇨 극장을 뉴욕에 재현한다는 계획이나 프리스턴의 미식주크를 부활시키려는 생각도 해봤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작은 기분 전환일 뿐 아무런 고통을 유발하지 않는다. 아편 중독자의 환상처럼 담배 연기와 함께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생각 자체가 실행과 다름없이 충분한 만족감을 준다. 나를 진짜로 괴롭히는 것은 6페이지, 10페이지, 30페이지의 원공지들이다. 땅을 파냈지만 석유를 발견하지 못한 유정처럼 부정 출발을 상징하며 나에게 직업적 절망을 안겨준다. 어느 작가의 오후, 페이지 127에서 128. 좋은 작품은 저절로 써지는데 별로인 작품은 억지로 써내야 해. 해럴드 오버에게. 유명 문학 에이전트. 1935년 서신지 페이지 76. 빛바랜 푸른 방에 혼자 남았다. 사실 아픈 고양이가 함께 있고 창문 밖에서는 헐벗은 2월의 나뭇가지가 손을 흔든다. 잘 될 겁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문진을 들고 삶의 가장 커다란 질문과 직면했다. 문구가 역설적이게 느껴진다. 끝까지 밀고 나갈까? 아니면 돌아가야 하나? 이건 단순한 고집일 뿐이다. 차라리 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후자는 작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결정이다. 시체를 소생시키거나 잔뜩 물을 먹고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기 위해 수백 시간 힘을 빼다가 지쳐버리기 전에 오직 철학적 판단으로 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가 그의 전문성을 결정짓는다. 이러한 결정은 곱절로 어려워질 때가 있다. 이를테면 지필의 마지막 단계에서 작품 전체를 버릴 생각은 하지도 않겠지만 가장 마음에 쏟은 인물을 발목을 붙잡아 질질 끌어내야 하거나 그가 등장하는 멋진 장면을 통째로 드러내야 할 때 그렇다. 그리고 이건 단지 글을 쓴 사람만이 내리는 결정은 아니다. 일반적인 문제와도 연결된다. 언제 그만둘 것인가? 언제까지 허우적거리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인가? 이건 종종 자문해야 하는 인생의 질문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삶의 문장에 담아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막한 인생의 길이에서 따스한 위안이 되어주는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